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그렇게 자주 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제가 다 답변도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짧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질문이 하나 와 있거든요. 여기 굉장히 좋은 질문을 우리 팬들께서 보내셨는데, 이런 식의 정리된 질문도 좋고, 그냥 제 말씀 듣다가 불쑥불쑥 생각나는 질문도 좋아요.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사인도 하고 좀 사진도 찍고 하려면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울리나요? 예, 괜찮아요? 예.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내년 총선에 자유우파가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정당이 지금은 한국당이니까,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155석하고 좌파를 대표하는 민주당은 120석을 할 거다. 그렇게 제가 예측하거든요. 그리고 3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우파 후보가 이길 거다. 그렇게 제가 예측합니다. 현재 자유우파 진영에서 제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황교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3년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황교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박수 치시나요? 치시려면 제대로. 여기가 저희 방송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2시간 동안은 우리 공간으로 쓸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유파의 많은 시민들이 야, 그거 되겠어? 자꾸 이렇게 의심을 품고 계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유파 국민들이 확신을 갖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책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총선 대선에서 1년 후 총선, 3년 후 대선에서 왜 자유우파는 이길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냥 이길 건데 뭐 설명 안 해도 이길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라 그러잖아요. 경제는 심리다 그런 말 있죠. 예, 정치야말로 심리입니다. 이긴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선거도 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치는 심리라고 할 때 그 심리를 표현하는 2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밴드웨건, 하나는 언더독.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밴드웨건은 뭐냐면, 어차피 이쪽이 이길 거라면 기왕이면 이쪽에다가 한 표를 더 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심리예요. 말하자면 이기는 쪽에 편성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여러 유권자들 분석을 해보면 35%는 죽으나 사나 하여튼 나는 우파야, 자유우파야, 나는 보수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35%는. 그 다음에 한 25%는 나는 죽으나 사나 노무현이야, 나는 죽으나 사나 김대중이야, 나는 죽으나 사나 문재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좌파들이에요. 이 진보 진영이 한 25% 정도 돼요. 그런데 좌파 진보 진영이 25%는 늘 똘똘 뭉치고요. 보수 자유파는 늘 똘똘 35%가 뭉쳐야 정상인데, 그런데 2년 전에 홍준표가 25%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원래 모여야 될 35%도 제대로 모으지 못한 그런 보수 후보인 거예요. 그래서 최약체의 보수 후보가 된 거죠. 자, 어쨌든 웬만한 사람이 나오면
이 우파 쪽에서 웬만한 후보가 나오면 35%는 모이게 돼 있어요. 좌파 쪽에도 웬만한 사람이 나오면 25%는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남는 게 40이잖아요. 이 40의 무당파층, 이 40의 중도층이 이쪽으로 갔느냐 저쪽으로 갔느냐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도층이 막판에 야 이번에는 박근혜가 이긴대. 그러면 어차피 이길 거 좀 힘 좀 모아주는 게 나라를 위해서 좋잖아 해서 박근혜 쪽에다가 표를 더 주는 거예요. 막판 쏠림 현상이 있어요. 야 이번에는 문재인이래. 그러면 이 중도층이 어차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서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차이나게 하는 게 이 사람이 대통령 된 다음에 국가 경영하는데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도가 원래는 지지하지 않았는데 막판에 이런 이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때로는 보수 쪽을 지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파 쪽을 지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밴드웨건 효과는 전적으로 뭡니까? 어느 쪽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효과예요. 여론조사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어요. 누구 지지하냐? 이거는 다 아시죠? 누가 될 것 같냐는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지하는 후보로 계산을 하면은 별로 높지 않은데 될 것 같다는 후보 쪽에 상당히 높게 나올 때는 이 사람이 나중에 밴드웨건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사표 만들기 싫어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런 밴드웨건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반대로 언더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불쌍하잖아 너무. 그렇게 해서 찍어주는 거야. 마지막 동정표. 이 동정표 전략을 잘 구사하는 데가 어디예요? 정의당. 정의당. 그러니까 정의당은 후보는 누구 찍어도 당은 우리 찍어주세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진보가 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그러고 다니잖아. 이게 언더독 효과를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이에요. 정의당은 어차피 독자적으로는 정권 잡지 못한다는 거는 자기도 알고 나도 알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정의당이 선거 때마다 10% 내외의 정당 투표를 나오는 것은 그 언더독 효과를 잘 구사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우리는 정권은 못 잡아요. 그렇지만 왜 소금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할 거예요. 저희들도 존재감을 좀 드러내게 해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이러고 다니잖아. 그런 것이 언더독 효과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어서 보면 밴드웨건 효과는 5%에서 8% 가까이 납니다. 막판에 표 쏠림이 확 있다는 거예요. 언더독 효과는 그저 2~3% 정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정의당은 먹고 살아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정당별 비례대표제 지금 국회에서 연동형으로 한다 막 이러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 2~3%가 의석수 5개를 왔다 갔다 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언더독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언더독 효과보다 더 큰 게 밴드웨건 효과예요. 근데 이 밴드웨건 효과는 뭐라 그랬죠? 이기는 쪽에 밀어주기. 그러니까 자 그럼 좌파 입장에서 보세요. 선거가 지난번에 박근혜 문재인 때 보면 52대 48이었어요. 그죠? 투표가 52대 48.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이 이긴대 라고 해서 밴드웨건 효과가 막판에 막 불었다. 근데 밴드웨건 효과로 표가 움직이는 게 많을 때는 8%까지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밴드웨건 효과가 문재인 쪽에서 제대로 밴드웨건 효과를 만들어냈으면 그러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12월 19일 날 선거였는데 15월 19일 날 오후 3시쯤 이제 국민들이 막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때 갑자기 삼성 비서실 여론조사래. 그러면서 막 SNS에 막 돌아다녔어요. 야, 문재인이 1.1% 이겼대. 야, 여론조사가 7일 동안은 공표가 안 되잖아요. 이 블랙홀 시기에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야, 역전이 이루어졌대.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대. 그 당시에 좌파들이 그 얘기를 하루 종일 하고 다녔어. 일주일 내내 그 얘기만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밴드웨건 효과를 노린 거예요. 야, 문재인이 이겼대. 마침내 역전시켰대.
그 얘기를 좌파들이 그 얘기 듣고 안 찍을 좌파들이 찍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좌파는 지건 이기건 찍게 돼 있어. 문재인을. 그 얘기를 계속 퍼뜨리는 이유는 아직 결심하지 못한 중도층을 야 문재인이 이겼대더라. 야 뭐 어차피 이기는 거 야 그냥 힘 좀 몰아주자. 이렇게 마지막 부동층을 자기네로 끌고 가기 위한 선거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뻥튀기를 해요.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해요. 총선 때 보면 한국당도 여의도 연구원 조사 갖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잖아. 예? 더불어민주당도 민주전략연구원 조사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잖아. 예. 저 홍준표 보세요. 지난번 지방선거 한국당이 이겼다고 얼마나 뻥을 쳤어. 막판에. 대통령 선거도 자기가 다 역전시켰다 그랬지. 예. 이게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뻥을 너무 세게 쳐갖고 사람들이 못 믿은 거지. 예, 저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럴듯해야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거든. 예, 그래요. 이 밴드웨건 효과와 언더독 효과가 어떤 건지 알겠죠? 예, 그리고 왜 우리가 선거는 심리다라고 얘기하는지도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좌파가 우파를 이기는 제일 쉬운 방법. 야, 다음에도 좌파가 이긴대. 라고 소문을 내는 거야. 예, 우파는 해봤자 안 된대. 라고 끊임없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택도 아니게 내면 안 되지. 그럴듯하게 내야지. 자, 그럴듯하게 내는 거.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예, 그 전문가로 가장하고, 사실은 좌파 활동가인데, 좌파의 선전선동하는 홍보 전문가인데, 전문가처럼 그럴듯하게 중립을 가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선거를 쭉 살펴보니까 10년마다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이렇게 권력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보세요. 네? 노태우, 김영삼, 보수 10년.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진보 10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보수 10년. 그 다음에 문재인.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앞부분에 노태우, 김영삼 10년 맞잖아. 그 다음에 또 김대중, 노무현 10년도 맞잖아. 그 다음에 보수 이명박, 박근혜 10년도 맞잖아. 중간에 끌려 내려와서 9년밖에 안 되지만 맞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자동적으로 그럼 이번엔 좌파 차례네, 진보 차례네. 그런데 문재인이 5년밖에 안 했네. 그럼 다음 5년은 걔네가 하겠네. 라고 보수까지 현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논리가.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유포해요. 저 여의도의 한국당 국회의원들도 이런 소리에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럴듯하게 이렇게 그 10년 주기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한국당 의원들끼리 모였을 때. 10년 주기설이라고 있잖아. 네? 그럼 어차피 다음에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뭐 힘쓸 거 있어? 그냥 적당히 하자. 당장 안 된다는데 안 될 선거에 목숨 걸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유우파를 힘 빼놓는 것이 10년 주기설의 실체예요. 네. 이게 좌파들이 꾸준히 지난 몇 년 동안 유포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야. 유령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10년 주기설은 정말 터무니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노태우와 김영삼. 노태우가 김영삼한테 권력을 넘겨줬습니까? 아니면 김영삼이 노태우로부터 권력을 뺏었습니까? 뺏었지. 목숨 걸고 싸워서 뺏었지. 노태우는 박철원이 대통령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박태준이를 세우려고 했잖아. 김영삼이 목숨 걸고 싸워서 뺏었잖아. 투쟁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노태우도 보수 정치인이고 김영삼도 보수 정치인이라서 그냥 보수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이게 자기들끼리 넘겨준 게 아니에요. 치열한 권력 투쟁의 결과 뺏은 거야. 그러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어때요? 처음에 김대중이 노무현을 후계자로 생각했어요? 노. 동교동계가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은 이인재예요. 그래서 이인재 대망론이 막 나왔던 거예요. 그때 노무현은 정말 찬밥이었어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국민참여경선이라는 제도가 도입돼 갖고서 역전시켰잖아요. 예, 그때부터 노무현이 김대중 정권을 이어서 이제 들어섰는데
그 노무현이 정권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대북 송금 특검. 박지원이 감옥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같은 진보입니까? 예? 그냥 김대중 정권 있고 노무현 정권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다시 그 다음으로 와서 이명박 박근혜 우리가 기억을 잘 하죠. 그 사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완전 원수였지. 으르렁 됐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데 이명박이 뒤에서 조종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노태우 정권 있고 김영삼 정권 있고 김대중 정권 있고 노무현 정권 있고 이명박 정권 있고 박근혜 정권이 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5년 단임이니까. 어떤 대통령이 자기가 목숨 걸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전 정권의 계승자처럼 하겠어요. 예? 그 전 정권은 다 자기 이전의 역사니까 다 지워버리고 싶지. 그냥 자기 5년만이 유일한 역사이고 싶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비슷한 보수끼리도 싸우고 색깔이 비슷한 진보끼리도 그저 서로 감옥 보내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엉뚱하게 10년 주기설이라는 걸로 엮어서 결국 이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 유령은 뭘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3년 후 대선에서도 좌파가 이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야, 우파야, 너무 이렇게 힘쓰지 마. 어차피 너네는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주기설이라는 유령을 우선 쳐부숴야 돼. 여러분들 10년 주기설이라는 말 나오면 그거 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니면 확실한 우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10년 주기설이 나오잖아요. 좌파한테 세뇌된 우파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거부터 깨줘야 돼요. 10년 주기설을 받아들이는 순간 3년 후 대선에서는 좌파가 이기게 돼 있는데, 예정돼 있는데 그게 무슨 싸움이 되겠냐고요. 이 유령을 우선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 주기설이 아무 의미가 없냐? 있어요. 어디 있냐?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미국은 대통령제인데 4년 두 번씩 할 수 있잖아. 웬만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대개 대통령 당선되면 그 다음에도 당선이 돼요. 클린턴 같은 사람은 무슨 섹스 스캔들에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재선되잖아요.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8년 정권 교체가 말이 되지. 예? 8년. 예. 한국은 5년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5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탄핵 안 당하면. 예.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5년이 딱 채워지면 그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이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 이 좌파가 열심히 선전선동하고 유포하고 있는 이 실체 없는 귀신을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야 패배주의로부터 자유우파가 벗어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정치는 심리다. 좌파는 이 심리전에 굉장히 강해요. 원래 사회주의가 이 공산주의가 공산당 혁명했던 세력은 기존 질서를 전복시켜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잖아요. 힘이 약한 데서 거대한 기존 질서를 전복시켜서 뒤집어 엎어서 권력을 잡기 때문에 힘이 약한 좌파는 끊임없이 이 기존 세력과 중간층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 역사야. 100년간에 걸친 공산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도 그런 좌파가 사회를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켜서 자기들이 꿈꾸는 새로운 이상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이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헌법 가치를 갖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7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이야.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한번 만들어가 보겠다고 지금 문재인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빼고 뭐가 있어요? 사회주의밖에 더 있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대신에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낙연도 이번에 이 4.19 혁명 기념식에서 자유자를 빼고 민주주의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4.19 세대 혹시 계십니까?
저는 저기 고려대학을 나왔는데요. 예, 고려대학이 이제 하루 먼저 데모해가지고 정치 깡패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이제 4.19를 촉발시켰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은 그래서 4.18을 기념해요. 고려대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예,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 조지훈 선생 있죠? 이 시인. 조지훈 선생이 고려대학교에서 이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4.18을 기념하는 이 글귀를 써서 지금 교정에 그게 딱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 자유, 너 불타는 화라산이요. 이렇게 딱 써 있어요. 4.19 혁명의 핵심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그 정권에서 국무총리하는 사람은 엊그저께 있었던 4.19 혁명 기념식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냥 민주주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사회주의의 다른 표현인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북한의 공식 국호가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북한의 공식 나라 이름이 민주주의가 들어갑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북한의 공식 나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만 써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부터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통일을 할 때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서 통일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써 있는 거예요.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에요.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할 때는 자유민주주의일 수도 있지만 인민민주주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국가정체성이 심각하게 혼선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문재인 정권은 좀 그러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쉽니다. 그리고 이 좌파는 바로 그렇게 이 자유우파 진영과 중간층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전하고 선동하고 여론전을 하는데 그 여론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어차피 3년 후에는 다시 진보 진영이 좌파가 정권 잡는다고 하는 식의 선전이다. 그것이 10년 주기설이라는 형태로 유포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예. 제가 이제 이 뭐 책이 좀 기니까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좌파가 유포한 이 유령들을 이제 10년 주기설을 비롯해서 다 이제 쳐부수고 쭉 이제 이 총선과 대선을 상상하면서 이 책을 대담을 해 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결국 3년 후에 좌파 쪽에서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우파 쪽에서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냐? 결국 선거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이 책의 후반부예요. 그래서 그럼 좌파 누구를 넣고 누구를 분석할 때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냐라고 하는 게 자의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별로 믿지 않지만 여러분도 별로 믿지 않을 것 같은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 그래도 매주 단위로 그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 대한 조사를 하니까 거기서 상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그럼 분석하자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좌파 쪽을 살펴보니까 이낙연, 김경수,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순서대로예요. 김경수,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또 지금 유시민은 자기가 자꾸 안 한다 그러니까는 빼지만은 어쨌든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위에 랭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은 이낙연의 이 장점과 약점은 뭐고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는 뭘까? 이거 이른바 스왑 분석이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낙연은 어떨까? 박원순은 어떨까?
뭐 그러면은 조국이는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해보다가 아이 때리치자 그랬고 제가 아이 때리치자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이자들은 얼굴은 다른데 이름도 다른데 수학 분석을 해보니까 똑같아.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의 강점, 뭐 문재인 정권에서 양성된 사람, 그래서 여당으로서 조직이 있고 또 노사모, 문사모 같은 사람들이 결국 누군가 좌파의 후보가 되면 또 그 사람 지지할 거니까 이런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의 지형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고 이게 아니 그게 이낙연하고 유시민하고 김부겸하고 뭐가 다르냐고. 박원순, 이재명 다 똑같더라니까요. 위기도 똑같아.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교 분석하려고 생각을 안 했으면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비교 분석하려다 보니까 다 똑같은 거야. 아바타들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비교 분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구나. 최종적으로 선거는 대통령 후보는 한 명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낙연이 나올지 조국이 나올지 뭐 이재명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돼요. 근데 누가 나오든 그 사람들이 얻을 표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 분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책이 원래 한 800페이지 돼야 되는데 이게 한 500페이지로 줄었어요. 그 사람들 쓸데없는 분석을 우리가 안 하게 돼가지고 예. 거기 또 박수 치십니까? 그런데 여기 자유우파 쪽으로 가면 이게 많이 다르더군요. 황교안하고 오세훈이가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딱 생각해도 많이 다르죠? 김진태도 많이 다르고 김문수도 다르고 유승민은 같은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 예. 원희룡 완전 달라. 너무너무 다른 거야. 이 자유우파는. 예. 이게 그 관리가 잘못되면 이제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분열되겠지만 예? 관리만 잘 되면 이거야말로 다양성이지. 예? 이거야말로 시너지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유우파 틀 내에서 뭐 경선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해서 선의의 경쟁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후보가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모자라지. 예? 박근혜라는 가장 강력한 이 대통령 후보도 부족한 점이 많았잖아요.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최강이 박근혜였어요. 그러니까 52% 과반을 넘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후보로서. 예. 그런데 그런 박근혜 후보조차도 제 눈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이번에 자유우파 쪽에서 황교안이 되건 오세훈이 되건 김진태가 되건 누가 되건 모자란 거 투성일 거라고요. 그런데 이 모자란 거를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채울 수도 있지만 다른 경쟁자들이 역할 분담으로 함께 채워주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유우파는 이 불가피하게 어디가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를 분석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책에 6명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리저리 뜯어보니까 황교안이 제일 경쟁력이 세요. 네, 황교안이 제일 경쟁력이 세요. 이 대통령 후보 경쟁력은 두 가지 요소예요. 두 가지. 예, 하나는 아까 제가 그 우파 보수 유권자가 한 35% 정도 된다 그랬죠. 예. 이 35%의 지지를 확고하게 받아내야 돼요, 우선. 두 번째는 이제 중도층을 이제 열심히 공략해서 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35 플러스 중도층에 한 20만 하면 55잖아.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거야. 좌파가 누가 나오건. 그렇죠. 예? 중도층 20%만 잘 끌어오면 중도층이 40이니까 40 중에 절반만 잘 데리고 오면 기존의 보수 35에다가 중도 20을 얹으면 박근혜보다도 더 나오는 거야. 그러면 상대가 이낙연이건 조국이건 뭐 이제 이재명이건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가 후보 경쟁력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제가 박근혜 후보 얘기를 할게요. 박근혜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된 직후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딱 됐어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뭘 했냐? 그 다음날 이 사람이 홍익대학교 앞에 나갔어요. 홍대 앞에. 홍대 앞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별로 안 가는 곳이잖아. 거기는 10대, 20대가 가는 곳이잖아. 이거 30대가 상한선이야. 거기 보면. 예. 그런데 박근혜가 맨 먼저 홍대를 가요. 홍대에 가서 그 20대, 30대 그 아티스트들이 뭐 이렇게 액세서리 만들고 막 이런데 뭐 이런데 가서 좌판이죠. 좌판. 예? 가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 끄집어내서 주면서 목걸이도 귀걸이도 사서 하고 막 이래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는 후보 되자마자 자기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는 20대, 30대 중도층을 향해서 달려간 거야. 열심히. 예? 후보 된 다음 날부터 그걸 한 거예요. 열심히. 예. 그래서 20에 한 35 더하기 얼마예요? 52가 되려면 17. 그래서 중도층 17을 갖고 온 거야. 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중도층이 확 온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정말 하나하나 표를 갈아서 온 거예요. 홍대 가고 난 다음 날인가는 또 어딜 갔냐? 대학교 총학생회장단하고 미팅을 해요. 반값 등록금 해주겠다고 약속해요. 예, 그때 막 반값 등록금이 이슈였거든. 예.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경제민주화 하겠다 그래요. 이게 완전 이 좌파, 문재인 쪽이 자기는 이거는 박근혜가 못하겠지 하고 있던 거를 박근혜가 먼저 그냥 선언을 해버려요. 예. 이거 다 중도층 공략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박근혜가 후보 되자마자 이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열심히 홍대로 가고 대학생 만나고 경제민주화 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박근혜를 우파의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지지했던 이 35%의 보수층 있잖아요. 이 보수층이 보인 반응이에요. 이 보수층이 보인 반응. 야, 너 보수인 줄 알았는데 너 왜 중도에 가서 노냐? 이런 반응이었느냐 이게. 아니면 그렇지,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런 반응이었냐 말이에요. 예? 어느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지. 어떤 사람도 야, 보수로 뽑아놨는데 왜 중도 가서 노냐, 왜 애들하고 노냐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박근혜가 중도층을 향해 달려갈 때 보수층 유권자들은 그래, 박근혜 잘한다, 그렇게 해서 중도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와야 우리가 이기지 하고 박수 쳐줬다니까. 그러니까 보수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이 중도층 확장의 전제 조건이에요. 보수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가 있으면 이 사람이 설사 후보가 돼도, 그래서 이제 박근혜 따라서 이제 중도층으로 막 가도 야, 너 진짜 보수 맞아? 그리고 자꾸 뒤에서 시비를 걸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중도층 공략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공략해야 되는데 중도를 가려다 보면 자꾸 뒷덜미가 서늘한 거야. 보수가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고, 너 진짜 보수 맞냐? 정체성이 뭐냐? 막 이러잖아. 그러면 중도로 갔다가 그 다음날은 다시 또 대구로 내려가야 돼. 저 보수 맞아요.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식도 자기하고 아무 인연도 없는데 대구 서문시장 가서 해야 되는 거야. 박근혜 어디서 했어요? 출마 선언을? 아, 다 까먹었구나. 영등포 무슨 시계광장인가 뭐 거기서 했어. 뭐 영등포의 무슨 젊은이들 광장 거기서 했어요. 타임스퀘어. 그렇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했어요. 박근혜는. 그러니까 박근혜는 후보가 되고 나서 대구에 별로 가지도 않아요. 아니, 그거 알아서 지지하는 거지. 이런 믿음이 대구 경북 지역 보수 유권자들과 박근혜 후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무슨 일을 해도 야, 저거 이기려고 하는 거야. 다 이해해줬어. 심지어 박근혜가 후보 때 어디까지 갑니까? 청계천. 전태일 이 동상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잖아요. 갔는데 거부당하지.
예, 만나지 않겠다고 전태일 기념회 쪽에서 안 만나겠다고 거부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거기까지 간다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박근혜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념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한 보수가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의 지지와 중도층 견인을 따로 떼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거는 보수도 쳐다보고 있고 중도도 쳐다보고 있는 그 중에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몰래 할 수가 없어요. 중도층 공략한다고 밤에 몰래 중도층 만나고 낮에는 시집 뚝 떼고 보수 만나고 이런 게 안 된다고요. 그럴 때는 중도층 공략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상대방도 좌파가 이길 때 좌파도 중도층이 필요하지. 우파보다도 중도층을 훨씬 더 많이 공략해야 간신히 이길 수 있지. 그러니까 김대중 보세요. 어디까지 합니까? 김대중 좌파 정치인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뭐까지 합니까? 김종필하고 손잡는 것까지 하잖아요. 김종필이야말로 우파의 거두지. 예? 그런데 김대중이 DJP 연합을 하잖아요. 그때 호남에서 단 한 표라도 나 김종필 꼴 보기 싫어서 김대중 안 찍을래. 이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열렬한 환영을 호남에서 보냈어요. 이제 진짜 이기는가 보다. 예? 이기려면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하셔야지. 왜 진작 저렇게 못했을까? 예? 강력한 좌파의 지지를 받는 김대중이기 때문에 김종필과 손을 잡아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원리가. 어설프게 그 보수층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사람은 중도층 공략 못합니다. 어설프게 좌파에서 저 사람 진짜 좌파 맞아? 라고 의심받는 사람은 절대 중도층 공략을 적극적으로 못해요. 예, 그 점 이해가 하셨죠? 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확실하게 우파로부터 어떤 일을 해도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분석한 6명 중에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상위에 오른 사람만 분석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6명은 누구냐면 이 책에 나오는데요. 이제 황교안, 제가 6명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6명이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김문수, 유승민이에요. 여기 김진태는 지금 빠져 있어요. 예. 자, 이 6명 중에 무슨 짓을 해도, 중도와 만나서 무슨 짓을 해도 저 사람은 보수의 지도자고 이기기 위해서 중도와 만나는 것이다 하고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고요. 황교안. 예. 김문수가 혹시 그래도 의심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 야, 원래 저 좌파였는데 이제 마침내 좌파 본색이다.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김문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강력한 우파인데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6명을 분석해보니까 황교안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 경쟁력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라고? 네. 알았어요. 이제 됐나요? 네. 그래서 아예 제가 챕터를 황교안이 답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황교안이 앞으로 이제 총선 승리로 이끌고 대선 승리로 이끄는 과정에 뭐 온갖 시험들이 있어요. 온갖 시험들이 있고 지금 당장 국회 상황을 어떻게 잘 돌파할 거냐에 따라서 또 황교안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를 놓고 보면 저는 뭐 한 80점 정도 줍니다. 제가 이런 평가에 있어서 좀 비교적 제가 좀 박한데요. 지금 이 정도면은 한 80점 정도는 된다. 일단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수 관련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대개 제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잠깐 좀 받겠습니다. 손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아이고, 여기 이제 두 분이 먼저 이제 동시에 손을 드셨으니까, 먼저, 예.
선거는 정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술 한잔 한다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네. 그 사람들한테 그 좌파의 약점을 부각시키게 놨습니까? 아니면 설득시키려고 그 좌파의 잘못된 점 그리고 우파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낫습니다. 그거요. 그냥 우기는 게 나아요. 예, 그냥 내년 총선은 한국당이 무조건 155석 해. 그리고 3년 후에는 무조건 우파가 정권 잡아라고 그냥 우기시는 게 나아요. 그래, 그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우기시면은 야 무슨 근거냐 이럴 거 아니에요. 야 고성국이가 그랬어 그래서. 아니 좌파들이 제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예, 자, 예, 선생님, 예.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예. 공중파는 전부 좌파에 대해 다 점령돼가고 그렇죠. 뭐 완전 나팔수 소리 하는데 예. 우파들은 지금 보면은 유일하게 유튜브만 지금 본다고. 네, 네. 근데 유튜브는 보면은 여러 우파 유튜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한국당이 예. 투쟁력이 없다는 식으로 너무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해갖고 이 좌파들이 들으면 그게 아주 그냥 공격 지점으로 자꾸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제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 네. 이걸 우파들이 서로 좀 이럴 때는 단결해갖고 좌파들은 보면 그게 너무 잘해요. 분업. 아주 그냥 확실하게 돼갖고 분업해서 막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공중파들 쭉 보시면은 너무 그게 잘 돼가 있는데 우파들은 이거 유튜브 내에서도 이게 분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조합할 방법이 없나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저 KBS 심야 토론에 나와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아니, 근데 제가 훨씬 중요한 자유우파 진영에 훨씬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저는 공중파나 종편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TV조선을 열심히 하는 거 이유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뭐 KBS건 MBC건 거기 뭐 사실은 지금 이 언론 지형에서 보면 완전히 적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거기 들어가서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달 전에 저널리즘 제이라고 하는 KBS의 그 프로그램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녹화를 하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녹화를 하고 이거를 한 50몇 분짜리로 편집을 하니까 이른바 악마적 편집,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거 감수하고 갔습니다. 가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년 총선 보수가 이긴다. 그리고 대선 보수가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널리즘 제이가 그걸 그대로 방송에 그걸 살려서 보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살려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 석 달 전부터 총선 보수가 이긴다, 자유우파가 이긴다. 이게 용어는 KBS나 이런 데 가서는 자유우파, 좌파 이런 용어를 못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수 진보로 표현을 했지만 제가 그때부터 공언을 한 셈이 됐죠. 예, 그런데 그때 제 토론 상대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마포에 있는 정청래. 예,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제법 이 전략가라고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제 예측에 대해서 박사님 예측에 저도 크게 동의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다만이 중요하지 한국말에서. 다만 우파가 여러 가지로 분열돼 있고 또 이거를 하나로 만들 리더가 지금 없지 않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때 황교안이 정치판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백마탄 이 왕자가 지금 오고 있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예. 그때는 황교안이 정치 입문을 하긴 할 건데 그 시점에 할지 아니면 총선 전에 총선을 임박해서 할지를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지금 황교안 정치 입문과 지금의 상황을 보면 백마탄 초인이 일단 한 명 나타난 셈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도 저쪽에서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전략가들이라면 이런 그 내년 총선에 자유우파가 승리할 수 있다. 대선 3년 후 대선에 자유우파가 정권을 갖고 올 거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뭐 결사반대하지 못합니다. 총선 승리와 관련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석 달 전에 이렇게 의석수 예측을 했잖아요. 한국당 155, 민주당 120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제가 그냥 뭐 저는 물론 감으로 합니다. 제가 뭐 여론조사 따로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감으로 하는 건데 하여튼 제 감이 맞으니까 문제지. 예? 제 감의 근거는 두 개예요, 두 개. 총선, 1년 후 총선은 문재인 정권이 3년 동안 집권한 다음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 선거예요. 심판 선거예요. 그러면 이 정권이 잘했냐 못했냐 몇 점짜리냐라고 하는 건 대개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로 나타나요. 그 지금 40점에서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 예? 40점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내가 보기에 올 하반기에 30점대 그 다음에 내년 4월 15일 날 선거니까 내년 2월 3월에 이 지지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내년 2월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점수 저 20%대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20점 정도 되는 사람하고 우리가 선거하는 거니까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선거라고 하는 게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좀 이제 낡은 정치인들은 좀 정리하고 새롭고 참신한 정치인들이 수혈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더 새로운 인물을 많이 공천할까? 한국당이 더 공천할까? 새로운 인물을 공천하려면 기존 정치인들을 탈락시켜야 되잖아. 공천에서 배제해야 되잖아요. 예, 물갈이.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은 물갈이는 전혀 못할 정당이다. 왜냐하면 초선 의원, 재선 의원 해서 저 이해찬 7선까지 전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릴 때 촛불 들고 나섰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 창출시키는데 다 모두를 한 사람들이에요. 맞아면 이제 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니까 공신록에 다 이름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신들을 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일을 한 공신들이 많잖아요. 저 임종석, 조국, 뭐 무슨 이게 백원우, 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청와대에 가 있거나 또는 뭐 내각에서 장관하거나 또는 여러 그 공기업, 국영기업체의 장으로 있다가 이 사람들이 속속 지금 당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거 다 이제 내년 선거 나가서 배지 달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지. 국가 경영을 같이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공천을 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양정철을 먼저 민주전략연구원장으로 보내놓은 거예요. 예, 이 선거 때 한국당 경우에 여의도연구원, 민주당 경우에 민주전략연구원은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해서 그 후보 검증을 하고 후보 경쟁력을 조사를 통해서 체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원에서의 연구조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원장을 이 친노 친문의 핵심인 양정철이 지금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고 공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현역 의원에다가 더해서 새 인물이라고 갖다 대는데 청와대에서 온 사람, 뭐 내각에서 온 사람, 각종 기업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진짜 새로운 인물들일 수 있어요? 진짜 이게 그 밥에 그 나물이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의 못 바꾼다고 보면 돼요. 새 인물이 없어요. 헌인물들만 이리저리 나올 거예요. 네. 근데 한국당 쪽을 보면
솔직히 113명 요즘 좀 싸운다 하니까 우리가 그냥 봐줄만 하지만 카메라 잠깐 끄고 얘기할까? 솔직히 우리끼리 예? 예? 대통령 배신하고 등에 칼 찌르고 도망간 자들이 한 60명쯤 되고 그런 집단적 배신이 벌어졌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 주머니에 손 찔러 놓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었던 자들이 한 60명쯤 되는 거잖아. 거기에 무슨 염치로 다시 공천 달라 그럴 사람이 있냐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당 의원들하고 제가 이 특강을 여러 번 하는데요. 뭐 시도당에서 하면 현역 의원들도 앉아 있잖아요. 제가 113명 중에 한 100명은 날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막 소리 질러요. 그 빈자리에 그냥 20대, 30대, 40대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갖다 놔도 국회의원 너네보다 잘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적어도 그런 배신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구태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누가 그 자리에 가 있어도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잘할 거라고 제가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은 대거 적어도 50%, 60%, 70% 가까운 물갈이를 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 참신한 사람들이 공천받을 거다. 그러면 대통령 심판하는 선거인데 대통령 점수는 한 20점대. 그 다음에 누가 더 제대로 공천혁명을 하느냐? 한국당이 압도적으로 공천혁명을 하게 될 거다. 민주당은 하고 싶어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는 빤하다. 그래서 제가 155대 120은 이제 155는 한국 최소한 155고 민주당은 최대 해봤자 12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맨 뒤에서요. 예, 잠깐만요. 예. 잘 안 들려. 죄송해요. 박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예. 선거투구의 매일같이 잘 네.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50대 초반에 거성권자고요. 사실 작년에 그 국회 사태를 보면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사실 다른 방금 짜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그전에도 박사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상태로 개수신청을 쳐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현재 의원들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게 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의원직 총상태가 정말 마지막에 대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국회의원들은 사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좀 예,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제 한국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저쪽이 이제 뭐 하여튼 밀어붙여서 강행했다 칩시다. 아직은 막고 있는 모양인데, 결국은 이제 통과될 거라고 이제 다들 보니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국회 다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막 전면적인 투쟁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갈 명분이 없어요. 한국당은. 그러면 어차피 국회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 장외에서 이제 장외 투쟁을 해야지. 그런데 한국당이 믿을 수 있는 곳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한국당이 지지를 받겠어요. 자, 그러면 국회는 1년 남았는데 그 1년 동안 한국당은 국회에 다시 들어갈 어떤 명분도 계기도 잡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국회를 뭐하러 들어가며 그렇게 못 들어갈 국회인데 국회의원 배지는 뭐하러 달고 다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다 배지 떼서 원내대표한테 맡겨두고 의원직 사퇴서 다 써가지고 국회에다가 의장한테다가 다 갖다 주고 총사퇴 받아들여라. 총사퇴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300명 정원 중에 113명이 의원직을 사퇴해버리면 정원 자체가 200명 미만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갖고서 너네들끼리 운영하려면 해봐라 그러면 예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봐라.
그게 과연 이게 되는 일이냐. 그리고 하나하나 맞아면 의결 정족수가 다 안 돼가지고 이게 의사 일정 자체가 안 될 텐데 너네들이 무슨 법을 만들든 다 우리가 헌법소원 하겠다. 너네가 예산 통과 그것도 다 헌법소원 하겠다. 가처분 신청하겠다.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예. 그렇게 하면 사실은 국정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유우파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정 마비시키는 게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쁜 방향으로 국정 끌어가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앞으로 할 국정이라는 게 우리가 빤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마비시키고 중지시키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 1년 후에, 1년 후에 총선거를 해서, 자유우파가 과반 획득한 다음에 그 국회 권력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다시 통제하고 견제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어쨌든 2년 동안은 그래도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을 테니 그렇게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압박을 해서 끌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는 거고 아니면 말자.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의원직 사퇴하고 이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투쟁을 전면화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한국당이 믿을 거는 자유우파 국민들밖에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데도 와야 되고 뭐 전국에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 찾아서 호소해야죠. 이게 간단해요. 저희가 힘이 없어서 국회에서 국민들께서 저희들을 113석밖에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막아야 될 법도 못 막고 결국은 이렇게 돼서 왔으니 여러분들밖에는 믿을 데 없어서 왔으니 힘 좀 주세요. 예, 내년에 저희들 과반으로만 만들어 주시면 지금처럼 못난 정당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는 이 수권 정당 할게요. 이러고 울면서 다니는 수밖에 없죠.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지 안 해주겠어요? 지지하시겠지. 그렇잖아요. 예. 이게 뭐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 따질 거 없어요. 지금 저 좌파들이 법 따집니까? 국회법 따져서 지금 뭐 사보임을 막 팩스로 넣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유우파만 계속해서 이게 법적으로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런 거는 저기 좌파들이 따지라고 그러고, 예? 좌파 신문들이나 따지라고 그러고, 예. 그 자유우파는 지금 이 전선을 확대하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선을 구축하는 거가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의원직 총사퇴와 조기 총선 요구로 이 전열을 정비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질문 중에 한국당 의원들의 반응이 어떠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반응들이 다수입니다. 왜 뭐 정말 자기들이 뭐 이거 진짜 좋은 길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의원직 사퇴서가 수리가 되면 이제 세비가 안 나오잖아. 네? 그리고 자기들 그 보좌관, 비서관 9명씩 쓰는데 이 사람들도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도 의원직이 날아가면 이 사람들도 다 이제 실업자 되는 거거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예. 그러나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계산도 있는 것 같아. 혹시 일단 우리는 사퇴서 집어 던져놓고 장외로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자. 그런데 저것들이 뭐 사퇴서 과연 처리하겠어? 그냥 문희상이 들고 있겠지. 그러면 세비는 나오거든. 사퇴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보좌관들, 비서관들 월급도 다 나오거든. 그 돈 갖고 열심히 투쟁하는 데 쓰면 되지. 예? 이런 계산들을 아마 현실적으로 할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일단 국민과 함께 해라. 그것을 제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네. 4대강 하냐고 의식이 있었었는데 그래요. 예. 그거는 보를 만들고 뭐 거기에 그렇지. 뭐 남은 게 있지. 남은 게 근거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4조. 문재인은 54조를 써도 예. 근거가 없는데 그것이 밝힐 수 있습니까? 예, 그럼요. 예. 저기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의 과반만 되면 다 밝힐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문재인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뭐 저 일자리 만들다고 54조 그냥 허공에 날리고 뭐 세금 가지고서 하여튼 여기저기 막 썼는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효성 있게 잘 썼는지, 이를테면 당장 뭐 태양광 관련해서 그렇게 비리가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하나하나를 따져야 되는데, 그거는요 국회 과반만 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조사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청문회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제1당 되는 것, 과반이 되는 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과반 된다고 믿으니까 내년 4월 이후에 바로 그런 조사들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20분 남았어요? 여기 저 4시 반까지 비워줘야 돼요? 알았어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받은 질문 중에 보면요, 레임덕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레임덕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레임덕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막 bom물 터져 버리듯이 터집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올해 하반기에 30%대로 떨어질 거라고 제가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40%대니까 레임덕은 왔지만 이걸 어쨌든 막 주워 막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댐 작은 구멍 같은 거 손가락으로 막고 있듯이 막 막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티는 나지. 예, 티는 나요. 아니, 김태호, 심재민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도 무슨 환경부 리스트 같은 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막 해서 꼬리 자르기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김은경이 하고 무슨 균형인사비서관 선에서 꼬리 자르려고 해도 이게 잘라집니까, 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예, 그래서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 그런데 처음에 레임덕은 여기저기 작은 금 가는 걸로, 실금 가는 거 있잖아요. 댐에 실금 가는 걸로 나타나고 작은 구멍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30%대 떨어지면요, 이게 갑자기 확 터져버려요. 예, 저는 그게 올해 하반기 내년 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제 예측대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과반이 된다. 그러면 그 순간 이제 뚝도 댐도 없어요. 예, 예, 그냥 거의 식물 정권이 된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식물 정권이 되는 거는 박수 안 치시죠? 아니, 박수 치지 말자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식물 정권이 되면요, 결국 힘들어지는 거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2년이나 남았는데, 예? 정권이 하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런 상태로 잔명만 연장되는, 이게 좀비 정권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야 월급 딱딱 챙겨 먹고 그래도 권력 누리지. 결국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 힘겨운 2년간을 우리가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박수 칠 일은 아닌데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 잠깐만요. 예. 어떤 질문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예. 지금 식물 정권이 돼가지고 좀비 정권이 되면 네. 내년에 최저시급 또 오르겠습니까? 내년에 뭐? 최저시급이 또 오를 것 같습니까? 또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욕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럴수록 문재인 좌파 정권은 확실한 자기 편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확실한 자기 편이 어디예요? 민노총, 정교조. 아니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지금 뭐 아까 저는 여기가 처음 들었는데 35%가 뭐 보수 자유파고 뭐 25%가 예. 처음 들은 이야기거든요. 네, 네. 처음 들었는데 예. 저는 37살 자영업 10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그래도 좀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몰랐는데 제가 자유파였던 거예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 달에 300~400씩 일하는데 무슨 뭐 강원과 촛불시위하고 태극기도 없었지 왜 한다 그렇게. 근데 이런 거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20, 30대 중도 남자들이 1년만 기다리세요. 예. 총선에서 자유파가 이기면 막아줄 수 있다니까? 지금은 막을 힘이 없어. 왜냐하면 예. 제가 사업을 10년에 저랑 같이 했던 사람이 다 망했어요. 다 망했지. 저도 지금 좀비 되게 생겼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중도라고 하더라도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2년 전에 대선 때, 5구 대선 때 문재인 찍었어요? 관심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첼레시 오르 전까지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찍었을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자영업자들이 한 70% 이상이 저 문재인 후보를 찍은 걸로 통계가 나오거든. 10명 중에 7명은. 그러니까, 그런데, 예, 뭐 2년 전에 뭐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제 핵심은 뭐냐면, 정권이 어려울수록 외연을 확장해서 가면 돼요. 조금 더 중도층한테, 그리고 이제는 보수층한테까지 정권이 문을 열면, 그러면, 이 타개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정권은 그렇게 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기반, 자기 지지 세력한테 더 움츠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래요. 지금 인사를 하는 걸 가만히 봐요. 그러면 더 코드 인사가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정말 죽는 줄 알아. 예? 소득주도 성장이건 뭐 최저임금이건 뭐건 간에. 그래서 그 이야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치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광두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예, 국가경영연구회 회장하고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줄푸세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뭐 어떤 경위였는지 몰라도 문재인 캠프에서 행복 무슨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약 총책임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뭘 했냐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을 했어요. 의장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게 총리급이에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체적으로 자문하는 그런 그 회의에 이 사람이 책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자기 나름 철학이 있는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최초로 문재인 정권의 이 핵심 리더들 중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문 대통령한테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 그냥 약간 보완해서 될 일이 아니다, 폐기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 만나서 둘이서 딱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렸어요. 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배척하니까 그러면 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련 없이 그 부의장 자리를 던지고 그냥 나와서 지금 이제 자유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의 얘기도 용납을 못할 정도로 이 문재인 정권이 아주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시급 어쨌든 자기들이 믿을 건 민노총밖에 없다. 우리들이 믿을 건 정교조밖에 없다. 우리들이 믿을 건 그저 촛불 들고 박근혜 정권 무너뜨린 한 600여 개의 이 좌파 단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도 그 안에서 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어쨌든 뭐 최저임금 시급이 됐건 52시간 탄력근로제가 됐건 그런 방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정도 합시다. 예. 예. 제가 늦게 와가지고 네. 네. 저희 아들하고 딸이 있거든요. 25살 아들하고 20살 딸이 있는데 집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엄마는 세뇌당해서 그렇대요. 자랑을 못한 내가 그랬더니 아니 저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도 어르신들이거든요. 젊은 아이들은 관심이 없고 무조건 그냥 문재인이 왜 나쁘냐고 관심을 갖지 않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발 얘기 좀 하지 말고 창피하대요. 제가 그 말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야 강화문 가야 되겠다. 저는 원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가지 말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그러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 글을 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도 아니 네 당이 같이 합심하고 한 당이 반대를 했으면 네 당이 한 게 맞지 않냐 선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나오는 것만 보고 관심이 없는 그거 일하고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얘기를 설득을 할 수 있고 네네. 여기 별로 관심이 없는 알겠어요. 예. 어떻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예. 그 쉬운 얘기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첫째는 좌파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들한테 주입해 놓은 게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고쳐가지고 그걸 지금 아이들한테 자기들의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수십 년간을 그렇게 인식이 돼버리면 예? 그러면 참 힘든 게 있고, 두 번째는 2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80%가 박근혜는 탄핵은 어쩔 수 없어 라고 다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때는 참 야, 박근혜 이것 좀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최순실 같은 이런 사람한테 그 빌미를 주냐, 틈을 주냐, 정유라가 뭐냐 도대체, 뭐 고영태 무슨 이런 사람한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래서 참 나도 우파지만 그래도 박근혜는 좀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다 가짜 뉴스지.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가짜 뉴스로에 내가 속았다고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성하시면 돼요. 아, 내가 그때 속았다. 야, 이게 좌파들의 이 선전선동에 내가 속았다. 나도 속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때 속았던 사람들이 그때 그 부채의식이 깔끔하게 해소가 안 돼서 여전히 박근혜만 나오면은 그래도 박근혜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2년 전에 분명히 애들이 촛불도 들고 다녔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이, 예? 그때 뭐 촛불 들고 나가서 막 박근혜 탄핵하는데 역할하는 사람들이, 예? 그런 젊은 친구들이 그 굉장히 강렬한 집단적 경험이잖아요. 감수성 예민할 때. 근데 그게 2년 만에 자기가 자기의 행동을 지금 부정해야 될 현실이 됐잖아. 이게 억지 쓰게 돼 있어요. 억지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말로 해서는 잘 안 됩니다. 말로 해서는 잘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거죠. 너가 지지하고 너가 선택한 문재인 정권과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2년 전에 약속한 것과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비교를 스스로 비교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박근혜가 끼면 또 그래도 박근혜보다는 문재인이야 라고 할지 몰라요. 박근혜가 끼어들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오케이, 너가 지지하는 사람이 문재인이야? 2년 전에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 미세먼지 가지고 뭐라 그랬어? 근데 지금 어때? 네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그 하루하루를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살고 있어. 예?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직접 틀렸다고 막 정리해 주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그냥 그건 싫어서 그래. 자기가 틀렸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 싫어서 그래요. 2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을 막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치적으로 무관심층이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속으로 이건 내가 이상한 짓을 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2년 전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요. 6.13 선거 끝나고 나서 석 달 후에 부울경 민심이 변할 때 그렇게 변해요. 6.13 선거에서 이 좌파들이 싹쓸이를 하잖아요. 부울경에서. 예? 그런데 석 달 후에 야, 이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 경우에는 자기들도 속으로는 그럴 거야. 야, 이거 도대체 내가 2년 전에 무슨 짓을 했지?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말하는 것 자체를 피하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야, 말하기 싫어하는 애를 불러왔다 세워놓고 야, 너 잘못했잖아. 너 그때 네가 가짜뉴스에 이렇게 해서 이게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 스스로 비교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게 내년 총선이에요. 네,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 예.
예, 저기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식물 정부가 2년을 해야 되는데 네, 식물 정부 하지 말고 네, 청문회 탄핵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청문회 2년까지 끌어갑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 200명이 필요하거든. 예, 그런데 국회의원 200명이 필요한데 그 한국당이 단독으로 내년 총선에 200석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처럼 저 좌파 중에서도 몇 명이 배신해줘야 되거든. 예? 근데 이 좌파들은 그런 배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배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나는 현실적으로 의회,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죠. 네. 짧게 질문 하나. 네. 네네, 짧은. 예, 그러세요. 그 반영 내지 배신자로 그 대표되는 김무성하고 네. 유승민이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모사를 꾸밀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꾸밀려 할 것 같아요. 예, 꾸밀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둘이는 어쨌든 한국당에서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같이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남의 얘기니까 제가 굳이 얘기할 건 없지만, 그래도 유승민의 경우에는, 예? 제 책에도 어쨌든 한 챕터를 할애했으니까, 내년 총선에 딴 데 도망가지 말고 대구 동구에 나가서 심판받아. 그러면 지든 이기든 그 이후에 다시 평가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김무성은 어차피 저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별로 평가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질문 중에 한국당은 이념으로 모인 정당이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 이념으로 그게 좀 희미하지. 예? 예, 희미하지. 예, 좀 약해요. 예, 이념 정당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약해요. 예, 그런데 특히 김병준이 들어서 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이게 당 이념이 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황교안이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지금도 거의 모든 자리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1. 자유민주주의, 2. 시장경제, 3. 법치. 이 3개입니다. 이게 자유우파 국민들의 핵심 가치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좌파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자유우파에 뭘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냐? 제가 질문하면 대개 이런 3가지 대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 이게 황교안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자유우파의 핵심 가치예요. 그러니까 다소 그동안은 이념성이 별로 강하지도 않고 잘 정비되지도 않았던 것 같이 보이는데 한국당도 황교안 체제에서 빠르게 이 이념 정당화 되고 있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 두 분이 같이 하시죠, 뭐. 먼저, 예, 저 앞에 선생님부터. 죄송합니다. 오늘 그 자유우파 일에 대해서 네. 열심히 강연해 주시고 우리 관객에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약 80년간 살아가면서 이거 같은 세상의 변화를 처음 봤어요. 이런 와중에 이 나라 토대를 지키시려고 물신양면으로 공을 육가하시는 고맙습니다. 예. 고맙고요. 제가 대국자는 아닌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금 크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마이크 준비가, 야, 이거 있는데. 예. 네, 그러세요. 예. 유튜브나 네. 인터넷 사이트 방송을 접해라 보면 슬슬 이제 여론조사 문제되는 게 슬슬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
그거를 계속 언제까지 이거 우리 어른들 잘못됐다 이거 못 믿을 거다 이렇게 정신승리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어떤 뭐 저쪽에는 같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의 한 번만 이렇게 모아서 예. 이걸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번 하자고 하면은 뭐 시민 후원금을 걷어서라도 한두 번은 해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지지율의 추세를 보기 위해서. 이거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같은 데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후원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할 때는 깊은 심층적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FGI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의 이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비용이 보통 추세조사하는 것보다 한 서너 배 이상 더 듭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모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은 제가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여론조사 우리도 돈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론조사 하자. 이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요. 다만 보세요. 지금 제일 정확한 여론조사는요.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하는 여론조사는 다른 민주당 쪽의 민주전략연구원의 여론조사나 리얼미터나 또는 한국갤럽에서 하는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도 그 정확도가 제일 높습니다. 아주 정평이 나 있어요. 그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는 오랫동안 2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와 여러 가지들이 축적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한국당이 뭘 잘못 생각했는지 여의도 연구원의 그런 조사 기능을 지금 제대로 발휘를 못하도록 여의도 연구원을 그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예, 홍준표 체제 때 그게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라고 하면서 뻥튀기를 해가지고 아까 제가 선거는 심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이긴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상 그동안 20년 동안 갈고 닦았던 신뢰를 한 방에 그냥 이 헐값에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연구원이 그런 그 기반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이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기능을 적극 활성화하는 것이 제일 빠른 첩경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당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끼리 돈을 모아서 여론조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 리얼미터나 지금 한국갤럽이나 나오는 데서는 예. 시민의 힘을 하는 시민들 그거는 총선 이긴 다음에.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신고하여서 허락을 받고 공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선관위가 여론조사의 질문항이나 또는 여론조사의 로우 데이터들을 뭐 몇 년 이상 이렇게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수많은 답답함과 이런 거 있잖아요. 조사를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되는 이 민심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런 조사들은 지금 다 어쨌든 보관돼 있어요. 그런데 저거를 열어보려면 우리가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서 선관위에게 그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직접 전문가들이 보면 며칠이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조사 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까지도. 예,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여론조사 감시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해도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 저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 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야당 부분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네. 있는데 네. 당대표를 선출되는지 놀랬고요. 떠난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공직적으로 공직자로서 한 역할이 하나도 없고 수고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 대표로서 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채가 많을 것 같은데 이분이 만약에 총선에 나온다면 대선이 나온다면 그런 것이 많은 감정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표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당에 들어가는 게 안 되는데 많은 뭐 아,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런 데서 조작이 많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012년 4월에 비대위원장이 되거든요. 그때는 당에서 추대를 받아서 만장일치 추대로 당대표가 됩니다. 비대위원장이 돼요. 그래서 정권을 행사하거든요. 이번에 황교안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과정도 이 전당대회 연설과 투표 형식을 거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적 지지가 워낙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의 추대와 같은 형식으로 이게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대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황교안이 뭐 별로 당에 빚진 게 별로 없어요. 빚진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를테면 뭐 내가 황교안을 대표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엄청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폼 잡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 황교안 총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나는 황교안이 직접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황교안이 이건 뭐 제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설할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황교안의 입장, 박근혜 정부에 대한 황교안의 입장, 또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도 매도됐듯이 박근혜 정부도 매도됐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많은 일을 했는데 예? 예.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바람에 훼손당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당시에 비겁하지 않았냐 이런 식의 비판도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식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예, 이런 것까지는 황교안이 좀 정돈된 형태로 다음에 직접 얘기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정리할게요. 제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벌써 막 줄 서고 계신데 야, 근데 이런 거 자주 할 수 있나요? 본부장님? 아니, 여러분들이 너무 막 뜨겁게 질문하시고 그래가지고, 예. 사실 제가, 이거, 끝내기 싫어요. 끝내기 싫은데, 예, 오늘은 일단 이쯤 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후속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그건 따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